뇌를 어디에 쓸까? 사회적인 지능, 가설과 문화적인 지능, 가설. 인간의 커다란 뇌를 가지게 된 이유를 문화와 유전적인 소질의 상호작용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커다란 뇌를 갖게 되었는지는 이로써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은 애플워치와 비슷하다. 애플워치를 구입할 수 있는 것과 의미 있게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인간은 단백질을 신체의 다른 부위에 투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오늘날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는 사람도 뇌를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아무튼 결과적으로 단백질을 뇌에 투입하는 것은 의미 있어 보인다. 영양이 뇌에 충분히 공급됨으로써 뇌가 발달한 덕분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고 동물원의 맹수도 가둘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꽤 오랜 세월이 필요했다. 지나는 미래의 잠재력을 보고 선택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내 역량을 누리는 데 많이 투자하고 소근육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면 250만 년 뒤에 포크와 숟가락을 사용하는 최초의 생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특성은 그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에 유익을 주어야 한다. 연장을 만드는데 그들은 뇌가 필요했다는 주장도 그다지 설득이 없는 것은 오늘날 뇌 용량의 반 정도만 있어도 그런 연장은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장을 건조하면서 뇌는 성장하고 경쟁의 유익을 누렸지만 뇌 용량이 큰 것이 처음부터 생존 경쟁에 큰 유익을 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일단 큰 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뇌의 간단한 비용 뇌는 에너지를 잡아먹는다. 신체 에너지 차원의 약 4분의 1이 뇌로 들어간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에너지가 뇌로 어떻게 공급되는지는 규명되지 않았다. 커다란 뇌를 가진 생물이 신진대사가 더 활발한 걸까? 커다란 뇌는 영광도에 의해서 작은 뇌는 솥단지에 의해서 작용되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런 연관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 다른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커다란 뇌를 위해서 장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했다. 솔깃하게 들린다. 인간은 신장에 비해서 머리가 더 크고 장이 더 짧기 때문이다. 인간 신체 중에서 장은 길이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런 이론이 맞는다면 우리의 뇌는 다른 종보다 더 나은 먹거리가 필요할 것이고 뇌의 영양을 공급하려면 더 많이 일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당신의 몸은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근육을 포기하고 피와 지방을 축적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당신의 이두박근 같은 것은 뇌에게는 알바 아니다. 따라서 긍정적으로 보면 피와 지방은 뇌의 연료가 되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체의 경쟁력을 조금 상실한 것이다. 멍게 같은 생물은 자기 뇌가 쓰임을 다하면 바로 먹어치우고 뇌 없이 살아간다. 지능은 진화에서 나타난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일 뿐이며 지능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살 때만 생존에 유익하다. 보나보나 돌고래를 한번 물어보라. 그들도 상당히 큰 뇌를 가졌지만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훗날 우리에게도 지능 대신에 지느러미나 아가미가 더 도움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200만 년 전에도 도구를 사용하고 커다란 뇌를 가졌다는 것이 딱히 우울한 요소로 여겨지지 않았다. 커다란 뇌, 진화적인 성공 이라는 공식은 대부분의 종에게 통하지 않았다. 진화는 여러 종의 초기 인류를 동시에 달리기 시합에 내보냈다. 최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디날레디 동굴에서 호모 날레디가 발견되었다. 호모 날레디는 굉장히 날씬해서 몸무게가 45kg 정도였고 뇌는 오렌지 정도 크기였다. 오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내가 때로는 반응이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하지만 진화에서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여하튼 장기로는 그랬다. 장기적으로는 반면에 100만 년 이상 전에 출현한 우리 조상인 직립어린 호모 에렉투스는 사냥과 채집을 통해서 틈새 시장을 발견하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직립보행을 완벽히 실현했고 우아한 걸음으로 사바나를 누볐다. 호모 에릭투스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손에 도구를 지니고 다닌 최초의 호미니드였다. 현대인의 스마트폰이나 스키처럼 문화적인 사물을 통해서 신체를 연장시킨 최초의 호미니드였던 것이다. 호모 에렉투스의 뇌 크기는 신장을 고려하면 오늘날 인간과 침팬지의 중간 정도였던 듯하다. 하지만 외모는 현대인과 상당히 흡사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호모 에렉투스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한다면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것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유럽과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가서 그곳에서 자기 종족을 이루었고 일부는 고향에 남아서 호모 사피엔스로 진화해 나갔다. 호모 사피엔스는 비교적 최근인 약 10만 년 전에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호모 속에 속한 다른 종들과도 서로 만났다. 일부는 호모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인처럼 서로 교배하며 섞이기도 했다. 하지만 진짜로 한 종족만 살아남았으니 바로 우리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였다. 호모 속에 속한 마지막 종이었다. 당시에 누군가가 인간을 구하라는 외침을 티셔츠에 인쇄하고 다녔다면 호모 속의 다른 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까? 하지만 모든 것은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 완전히 다르게 되었다. 뇌를 어디에 쓸까? 인간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내가 없는 인간보다 있는 인간이 더 승승장구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영리한 것일까? 지능 가설에 따르면 모든 형태의 지능은 특정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때만 발달한다. 따라서 뇌는 무조건 세팅되지 않는 것이다. 비둘기는 방향 감각이 탁월하지만 인체 지능은 형편없다. 반면에 인간은 많은 것을 상당히 잘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문제에 대처를 했길래 이렇게 장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지금 우리가 약 25만 년 전의 일을 추측하기는 매우 힘들다. 그런 질문에 답하려면 결국 닭이 먼저냐 달기는 먼저냐? 복잡한 도구를 고안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언어가 필요했을까? 아니면 도구를 제작한 것이 문법 생성에 도움이 되었을까? 의미 있는 설명이 등장한다 해도 학문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다. 설사 그럴듯한 설명이라고 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황상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관공서 용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도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할 때 우리는 늘 하는 것을 해보자. 바로 아이들을 관찰하는 것 말이다. 인간이 침팬지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고자 할 때 이와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 만약 어린아이가 놀라운 암선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고 침팬지는 그렇지 못하다면 계산 능력이 어느 능력부터 쓰레기 분류 수거 능력까지 뒤따르는 모든 능력의 토대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산 능력에서 어떻게 다른 능력이 배태되는지를 머리를 싸매며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아기는 암산 천재로 태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다른 능력에서 다른 종보다도 거의 앞서지 않는다. 유아에게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나 싶을 때마다 다른 종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 가령 돌고래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염소는 기하학적인 수위를 대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나타났다. 침팬지는 단순한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한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던 걸까? 한 연구에서는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2, 3세의 유아들과 오랑우탄, 침팬지를 비교했다. 누가 압도적으로 앞섰을까? 일단은 비슷비슷했다. 유아는 세계를 지각하는 능력,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대상을 다루는 능력 등에서 유인론과 인간관계를 이해하는 능력, 대상을 다루는 능력 등에서 유인론과는 비슷한 지능 수준을 보여주었다. 아마도 당신이 예상했던 바일 것이다. 당신이 봐도 유아는 아주 영리하지 않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유아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탁월한 재능을 보인 분야를 찾아냈다. 유아는 협동, 타인 이해, 정보 교환 등 사회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아기도 이미 사회적인 능력에서 다른 모든 종을 저만치 떠돌렸다. 비록 다른 부분에서는 오랑우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멀티플레이어였다. 그리하여 감정에 반응하고 사람을 모방하고 구일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에 능했다. 만드는 것에 능했다. 자, 이에 대한 이론을 사회적인 지능 가설이라고 부른다. 이 가설은 인간의 뇌가 커진 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과 더불어서 살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사는데 커다란 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저희 인간이 먼저 영리해진 다음에 우리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자. 그 편이 더 안전해. 언젠가 타가서도 열릴 수 있을 거야. 장기적으로는 보호협회도 필요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보다는 먼저 인간들이 서로 가까이에서 더불어 살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보니 더 나은 내를 마련해야 했다는 것이다. 주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사는 사람들과 청소를 공평하게 분담하려고 애써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것이다. 호모 에렉투스에게서도 사회생활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듯하다. 호모 에렉투스의 사회생활은 우리의 사회생활과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이다. 호모 에렉투스는 노동 분담을 중요시했고 소규모 가족 단위로 무리지어 살았을 것으로 보인다. 무리의 어떤 사람은 자녀 교육을 맡고 어떤 사람은 출산한 산모가 아기를 돌보는 것을 도왔을 것이다. 내 크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무리의 크기와 연관이 있다. 특히 신비질은 그렇다. 저 커다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개인은 대부분 더 영리하다는 뜻이다. 아무튼 평균적으로 그렇다. 하지만은 이런 연관이 개인적인 친구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페이스북 친구가 지능지수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내의 크기로부터 집단의 크기를 추론할 수가 있다. 해도 대부분의 유인원의 경우에 정말로 대략 그럴 수 있다. 내는 최대한 약 150명과 관계를 맺는 정도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많은 페이스북 친구들을 중요시하지 않다. 그러니까 150이라는 숫자는 계속 등장하는데 이 수를 의견은 인류학자 로빈 던바의 이름을 따서 던바의 수라고 한다. 많은 회사가 약 150명 안팎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150명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상적인 신도수다. 예전의 수렵채집 공동체도 원시부족도 이 정도의 인원이었다. 휴대폰에 기재된 전화 번호 개수를 분석한 결과도 보통 100에서 200명.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대략적인 인맥이 그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다. 그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생일이나 이름을 기억하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재미있는 고양이 사진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관계 맺는 사람들을 세분화해보면 아주 친한 친구 5명, 친한 친구 15명, 50명, 80명 수준이라고 한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규칙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 하루 평균 접촉하는 사람은 15명 정도. 매일 대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 관계는 보통 18개월 이상이 되면 대폭 소원해진다. 18개월 후에도 멀어지지 않으면 그땐 오랜 친구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난다. 인간의 더불어서 삶은 그렇게 기능한다. 실제 세계에서는 이에 더하여 노동 공동체를 이루고 무역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에어비앤비의 열쇠를 건넨다. 모든 것이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사회적인 지능 가설을 보충하는 문화적인 지능 가설도 나왔다. 문화적인 지능 가설. 사회생활을 하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그러다 보니 뇌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복잡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타고난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 타고난 지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어느 기본적인 셈, 사회적인 규칙 없이는 공경에 빠지게 된다.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게임과 비슷하다. 어쩌다 보면 태어났다 해도 함께 게임을 하려면 18살 정도에서 적어도 컴퓨터를 사야 한다. 이로써 앞의 왜라는 질문은 대부분 해결되었다. 이제 우리는 순환 속에서 빙빙 돌기 시작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를 필요로 하고 공동체 생활은 뇌를 요한다. 그리고 이런 뇌에 에너지를 공급하려면 다시 공동체가 필요하며 공동체는 다시 뇌를 이런 순환 속에 있으면 공동생활에서 어떻게 유익을 끌어낼지 더 많은 방법이 떠오를 것이다. 어쨌든 공동체는 더 많은 뇌로 이루어지니까 말이다. 공동체는 더 많은 뇌로 이루어지니까 사회생활의 악순환. 진화에서도 그렇듯이 작은 사건이 큰 물결을 유발할 수 있다. 같은 종의 원숭이 두 그룹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산다고 해보자. 한 그룹은 나무들이 많은 환경, 다른 그룹은 나무가 별로 없는 환경. 그러면 나무가 많은 곳에 사는 원숭이는 먹거리를 노획할 때 도우미가 필요하다. 노획밀이
피신할 나무가 곳곳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무가 없는 한계에 사는 원숭이는 혼자 노획물을 공경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은 도우미가 필요한 원숭이들은 먹거리를 나누는데 능숙해지고, 혼자 먹이를 구하는 원숭이는 닥달해야 마지못해 먹거리를 남에게 넘겨줄 것이다. 인간 조상도 시작은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나무가 빽빽한 곳에 사는가, 그렇지 않은 것에 따라서 서로 다른 행동 양식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겨난 협동 능력은 유전된다. 강아지도 지나가는 데서 사회적인 동물이었다. 몇백 년간 인간의 삶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탓에 사회 능력 과제에서 영장류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둔다. 특정 방향으로의 발달은 어떤 순간에 더 강화된다. 진화에서는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기린이 긴 목을 갖게 된 것은 키 큰 나무에 닿을 수 있는 기린이 더 많은 먹이를 얻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목이 어중간하게 길면은 물을 먹을 때 구부리기가 힘들므로 물에 닿기 위해서는 더 긴 목이 필요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는 생존이 유리하지 않은가? 그 결과 우리는 목도리를 떠줄 마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기다란 목을 지닌 동물이 탄생했다. 인류의 발달은 사냥과 불가분의 관계였을 것이다. 혼자 사냥하는 것보다도 무리 사냥하면 훨씬 수월했으므로 차츰 다른 일도 우리 속에서 더 적절히 분배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원시부족 사회의 부족원은 하루 일과 시간의 50% 이상을 자기보다 다른 구성원에게서 유익한 활동에 할애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성공적 으로 진행되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유익해진다. 이런 사회에서는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서 그리 힘들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작은 호의가 모여서 협동사회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 현대의 타가 제도도 그렇게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으로 사냥하려면 자손도 공동으로 돌보는 것이 효율적이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돌보고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종은 인간 외에 거의 없다. 자식이 자식에게 먹을 것을 주는 종도 별로 없다. 침팬지는 자손을 사랑스럽게 돌보고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만 먹을 것에 대한 요구에는 50% 정도만 응한다. 그리고 정말로 맛있는 먹거리는 100% 자식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반면에 인간은 먹거리를 나누는 것을 배웠다. 대부분의 원시 부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왜 더불어 살아가는지 알게 되었다. 공동체 생활은 인간이 잘하는 몇 안 되는 일 중에 하나다. 서로에 의존하며 하다 보면 이런 능력은 한층 더 강화된다. 그런 동안의 공동체는 노동 분업과 문명이라는 도전을 잘 감당하게끔 문화적인 진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뇌를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까지 특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감정 능력, 공정한 먹이 분배, 나아가서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을 마련하는 데까지 말이다. 인간이 잘하는 또 하나의 일은 바로 처벌하는 것이다. 결국 모든 일은 최소한의 신뢰가 있어야 돌아가니까 말이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다시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 이르렀다. 우리는 이번 장에서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를 알았다. 다음 장에서는 공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습득한 행동 양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더불어 사는 내 행동 양식이 우리 뇌 속에 심어져 있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 자, 사회가 잘 굴러가는데 가장 필요한 능력부터 살펴보자. 바로 신뢰이다.